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미국 증시. 지난주 7월 FOMC 회의 직후부터 난기류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러다간 제2의 닷컴 버블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9월 FOMC 회의 이전에라도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증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천정부지라는 말이 있죠.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지 좀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증시보다도 이렇게 지난 주말에 굉장히 그 폭염이 됐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과 건강 특별히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이럴 때일수록 좀 증시를 좀 길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 너무 그 단편적인 것보다는 한국경제TV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작년에 그 경기가 좀 뭐 그레이트 리세션 이렇게 나오더라도 예. 증시는 괜찮다 하는 이런 기조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그 여름 서머랠리는 이미 일찍 왔다. 그렇죠. 6월 달에 이렇게 10% 이상 상승하고 기간별로 보면 한 달이기 때문에 예. 왔다. 그 이후에는 좀 차익 좀 실현해달라.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의 미학 이런 걸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주가 안 좋습니다. 주말 내에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으셨을 거로 보는데요. 오늘은 안 좋은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주가를 살릴 방안이냐 하는 것을 좀 미국의 현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 7월 FOMC 회의가 좀 실수였었죠. 예.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9월 달에 0.5 금리나 기정사실이다 하는데 안건만 올렸었을 뿐이지 금리나 시기라든가 기대했던 금리나 폭은 하나도 결정된 게 없었죠. 그렇죠. 오히려 그 기대가 컸던 만큼 7월에 사실 그 아무것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그 증폭되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경제 지표에서 사실 이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시청자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ISM 제조업 지수 46.8 정도로 해서 3개월 연속 50을 하여니까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불확실성에 더 이렇게 확산됐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실업률은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입니다. 경기의 선행과 동행과 후행일 때 예. 후행 지표고 그동안 완전 고용 상태이고 4.3% 자체는 사실 완전 고용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거든요. 물론 3회 법칙에 걸리긴 했지만 예. 이 두 가지 이렇게 지표상 통화정책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7월 FOMC 회의에서 끊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감을 그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 늘 말씀드리는 과거보다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 앵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잘 됐든 잘했든 간에 예.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든 간에 네트워킹 타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펜 차트에서 보면 두텁게 마치 경기 침체가 된 것처럼 시장에서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예.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 사이는 이전에도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버트 시로의 Narrative Economics 이야기 경제학을 말씀드렸던 것도 예. 바로 이전에 이렇게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 아마 뭐 4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3회 법칙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국내에서는 3회 법칙을 다루는 그런 어떤 뭐 언론사들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 3회 법칙 상당한 주목의 대상 아닙니까? 네, 정확히 4월 1일 날 방송했더라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예. 이제 클라우드 샴이라는 전 연방 그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증시를 읽을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댓글에 많이 좀 항의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거려오죠. 예. 3회 법칙은 뭐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실증적 사례에서 보면 지금 이론과 규범과
관습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연준 의원만 해도 엊그제까지 금리 인상한다 그랬는데 지금 0.5%포인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골드만삭스 올해 한 차례 인하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6월 FOMC 회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0.5% 고래 가면서 올해 내에 125bp 내린다. 이게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실증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3회 법칙은 1970년대 이후에 대부분 3회 법칙에 걸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침체 국면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7월달 실업률이 3회 법칙에 걸린 것이 체감적으로는 더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이번 실업률 4.3% 나오죠. 이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별 수치이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 지수는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중요하다. 베이스 이펙트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5월달에 4.1%, 6월달에 4.1%, 이번에 4.3%죠. 3개월 이동 평균 4.1%죠. 예. 지난 12개월 동안 최저 실업률 3.4%, 빼기를 플러스 0.7%, 3회 법칙에 전형적으로 걸리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발표했던 7월 제조업의 PMI 지수, 이 지수의 충격과 함께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PMI 지수 나왔는데 실업률이 더 확인시켜줘 이렇게 미국 주가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이틀 연속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선제성을 잃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 정책은 선제성이 중요하다. 프리엠프티브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좋다 하는 것은 앞으로 1년 후의 모습을 가지고 좋다 하는 거다. 그렇죠. 하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2022년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때도 그 직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9개월 정도 내지는 10개월 정도 2021년 4월 달에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로 생각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예. 미국의 CPI 상승률이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고차의 일시적 현상이다 해서 페드도 일시적으로 봤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 측 요인은 일시적 현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페드는 일시적이다. 또 9월 달에는 또 느닷없이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달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3개월 이동 평균을 이렇게 보면 평균선에 이렇게 도달해야 된다. 오히려 물가를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선제성을 떼어야 될 금리 인상 부분이 2023년 3월서부터 뒤늦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자 경제 주체들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0.25% 올려야 되는데 예. 뒤늦게 올리다 보니까 0.75% 자이언스 때까지 올렸었죠. 그렇죠.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월 달 FOMC 이전에도 자, 페드의 통화 정책의 양대 지표를 볼 때는 이미 실업률은 3회 법칙에 4월 1일 방송했지 않습니까? 거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TCI가 2분기에 2.7%, 예. 6월 달 2.6%. 타겟팅보다 높지는 하지만 통화 정책의 시차를 감안해 볼 땐 1년 후에는 이 추세로는 잡히겠다. 그럼 지금 좋다 얘기죠. 예. 그래서 7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좀 필요하다 하는 방송을 7월 17일 날 방송을 드렸습니다. 7월 FOMC 회의가 30일, 31일인데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7월 달 금리 인하를 안 하다 보니까 자, 증시가 떨어져. 경기가 침체 우려가 돼. 뭐 침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 우려가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데 0.5% 내리지 않습니까? 2022년 3월과 똑같은 전황. 선제성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렇게 0.5%포인트, 연내에 1.25%포인트, 125bp. 그리고 일부 사람은 9월 이전에 임시회의를 거쳐서 이게 예. 금리기 때 한번 나타났던 상황이거든요. 거쳐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때도 선제성을 이루다 보니까 경제 주체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페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7월 회의에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많은 신문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다.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9월 달 금리 인상 안건을 상정한 것 그거에는 없습니다. 한쪽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선제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타이밍을 놓쳤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요. 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도 사실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지연했기 때문에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품 키니까 거품이 떨어지는 거죠. 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얼마큼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거품 키우는 거죠. 그런 예. 상태에서 우리가 웩도덕 현상이라는 것을 아마 오른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증시에서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근데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웩도덕 현상이다. 미국 이외에 다른 비중심권에서 먼저 금리를 내리던 것이 결국 유럽에서 보면 스웨덴, 덴마크 이런 유로 이외의 국가들이 금리를 내렸다. 근데 몸통에 해당된 유럽 중앙은행도 6월 달에 내렸다. 그리고 영란은행도 8월 1일 날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 정치 일정 때문에 못 내리던 것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미국만 홀로 지금 금리를 동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하나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리고 미국은 금리를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캐리 자금의 속성, 아까 엔캐리 자금에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자금 흐름은 전부 금리 차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의 증시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7월 초에 한번 차익을 실어해 줍사. 예. 왜 말씀드리냐면 무맨도 버스턴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품이 끼면 반드시 뭐냐? 반드시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드 내부조차서도 파월 의장한테 사실 지금은 금리 인하 타이밍도 금리 인상 타이밍도 놓쳤는데 금리 인하 타이밍도 늦추는 게 아니냐. 예. 미국 증시는 거칠 겨 없이 좋아서 마치 미국 경제가 미국의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골드락스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증시가 경제 여건 이상으로 거품이 끼면 예. 나중에 실체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아마 이번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 엔비디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만큼 많이 모든 것이 엔비디아.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방송에서도 6월에 1990년대에 그때 인터넷 혁명이 있을 때 시스코 신셈스 너무나 유사한 환경입니다. 그것도 한번 특집으로 방송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아직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상황이 너무 유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미국 증시도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인물이 굉장히 곤란해졌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증시 폭락 이후에 미국의 지금 대선 상황에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유심 있게 봤습니다. 어떤 트럼프 후보가 예. 이번에 증시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근데 이런 사람의 속성은 예.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 7월 회의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면 이전서부터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압력을 가했던 사람이 사실 트럼프 후보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면 어떠냐? 많은 얘기가 있긴 하면서 예.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에서 자, 당신은 정치색을 띠고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게 아니냐. 양대 지표로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예. 7월까지 우리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뉴욕 연준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이전에 버거슨 같은 페드의 굉장히 유명한 이러한 그 경제학자들조차도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7월 달 거론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동결했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후보의 금리 인하 불가를 받아들인 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당신이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파월이 금리를 동결했다. 페드가 금리를 동결했다. 주가 폭락했다.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이 얼만큼 미국의 대통령 그다음에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책임을 질까 하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그 대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해리스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유색 인종들이 뭉치는 상황에서 예. 빨리 지도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전에
사실 트럼프의 본색에 해당되는 막말 파동, 정말로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인종차별 문제 같은 이거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져갔다는 사람이 그를 주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면 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뭐냐, 주가의 하락을 더 증폭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9월 달에 금리 인하 여부가 초점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금리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0.5%포인트 빅스텝가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게 9월 달에도 뭐 0.25%도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주가가 이틀 떨어졌다고 곧바로 0.5%포인트 인하 얘기를 아마 많이 얘기하는데요. 금리 인하가 선제성을 이루면 예. 증시 반드시 호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전망치, 금리 인하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는 CME 페드워치에서도 지난 주만 해도 10%였는데 벌써 80%까지 이 빅스텝 가능성이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 시각 자체가 급부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페드워치를 비롯해서 뭐든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시장을 예.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이드 역할은 투자 스팬에 예를 들어서 단타하는 사람도 3개월이라면 3개월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미국 증시가 이틀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이코노미스트가 과연 이 증시를 안 내려올 거냐. 시카고 페드워치가 사실 이게 마치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 시장에 얼마큼 안내편 역할을 할까. 뒤늦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빅스텝 금리 인하다. 회의 전에 긴급 인하해야 된다. 예. 올해 연내 125 BP 한다. 오히려 주가를 더 안 좋게 하는 측면.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는 만능이지만 차익 실현의 건강한 장상에서 7월 중순부터 워빙 마켓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16이었는데요. 예. 7월 중순 지수부터 평균치 보면 빅테크 주식의 변동성은 30입니다.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엔비디아는 40입니다. 근데 이 워브링 마켓이 되면서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덤핑, 금요일건 덤핑이 돼서 주가가 프레시 크래시 나타나는데요. 예. 일부 사람은 어떻게 주말에서 보면 지금이 저가 기회다. 차리 피킹,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간다. 예. 하는 측면에서 사실 스카이로켓팅 국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 빅테크 주가가 연일 떨어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시 크래시 상황이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들짝 놀라는 거죠. 지금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하뿐이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0.5%포인트 금리 인하. 지금 상황이 긴박하니까 9월 이전에도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증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리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받쳐주는 여건에서 예.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 통제 결과로 금리를 내리면 그건 호재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자, 금리 인하가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엊그제까지 미국의 성장률은 1, 4분기에 1.6%에서 1.4%에서 2.8%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예. 월별 지표 하나 가지고 사실상 몇 개 나온 거 가지고 경기 침체, 이건 우려지 경기 침체가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린다. 이렇게 하면 경기 침체 우려를 확신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산 사람이 많지 주식을 판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기 상황을 더 확인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대형악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페드 내에 지금 어떠냐? 지금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나서 지금 이번 주부터 페드의 의원들이 예. 점차 잭슨홀 미팅 이번 달에 말해 있죠. 함께 계속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는 사실상 과민 반응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예. 이렇게 말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볼코의 실수냐, 그 다음에 에클스의 실수냐. 에클스는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가 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월커 실수는
자, 지금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플레 재발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사태 터지죠. 모 사태 터지죠. 공급 초기는 얼마큼 중요했습니까? 예. 인플레는 없습니까? 많죠. 아직까지는 볼 것이 있다. 마치 주가가 연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미리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9월달 금리 인하 0.5%, 125bp 연내까지 임시회를 거쳐서 금리를 내려 과연 주가를 살릴 수 있겠느냐. 선제성을 굉장히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금리 인하, 선제성을 이루는 금리 인하는 위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에 시장 방향성을 좀 잘 조타해야 될 텐데요. 제 일각에서는 이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9월 FOMC 회의 이전에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시각과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이 페드가 1913년 설립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그다음에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는 매번 8차례 열리는 매년 8차례 열리는 이 시기를 지킨 것도 페드의 중립성과 전통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통을 유지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태를 어겼던 것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뿐이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난 주말에 9월 이전에도 임시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황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리먼 사태냐, 뭐 시청자 여러분이 더 아시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지나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미리 얘기하지 않고 예. 과잉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우리가 증시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누차에 말씀드리는 프리엠프티브 통화정책의 시차 문제 1년이다. 지금 상황에서 왜 페드 예측력이 중요하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페드라든가 자막이 안 들어가네요.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 신뢰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 이외에 통화정책 이외에 제3의 방안이 강구해야 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9월에 금리를 0.5% 내린다. 당신네들 엊그제까지 매파적 성향을 유지했지 않았냐. 갑자기 바뀌어? 금리 인하에 신뢰가 있어야지 증시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을 계기해서 페드라든가 파일은 금리 인상 때 신뢰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 때도 신뢰가 떨어졌거든요. 뭐를 해보면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적 시그널에서는 레스폰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제3의 방안이 강구해야 된다. 예. 그런 쪽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증시겠죠.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될 텐데요. 좋은 얘기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사실상 한국 증시는 미국의 빅테크 대신 한국 증시를 추천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예. 일부 대학 교수들이 한국의 코스피가 3,200 간다. 그건 뭐 유튜브에 쫙 나와 있죠. 그렇죠.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간다. 특히 이번 달에 3,000 넘는다. 증시들이 걷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던 것이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그날 새벽에 2.5% 저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했습니다. 대체했느냐? 코스피는 3.7% 떨어졌죠. 그렇죠. 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한국 투자 이탈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만큼 올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가 빅테크가 떨어지면 한국에 관련된 업적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예. 한국 증식을 외국인들이 바쳤던 이 종목이 떨어지는 거죠. 주가는 뭐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한국 증시를 살리면 예. 미국 증시와 일방적 커플링 상태에 있을 때는 제3의 독립적 차단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 똑같이 금리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금투세 폐지 같은 제3의 대안이 확실하게 제시돼야 이것이 한국 증시를 살릴 수 있다. 미국 예. 증시가 연계돼서 어이구 미국 증시 금리 인하했어 우리도 내려 효과가 없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같은 미국 증시가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한국 증시를 살리는 방안을 좀 국회의원분들이 특히 야당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익과 생각 없이 우리 정신을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살려야 당신들도 3년 후에 수권장동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한국 증시의 활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도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